자,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 예, 좀 있으면 주무시겠네요. 125번입니다. 64페이지. 64페이지 125번. 판례에 따르면 어음부 중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어음 거래의 안전성을 해침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X. 왜 틀렸냐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어떤 거죠? 신분행위에는 못 붙이죠. 신분행위 예컨대 혼인, 협의상, 이혼 이런 것들은 다 조건 못 붙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어음행위. 세 번째는 단독행위. 이 세 가지는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다. 그래서 조건을 붙이지 못해요. 특히 어음행위는 어떤 걸 어음행위라고 하냐면 어음법상의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어음의 발행, 배서, 인수, 보증 이런 것들을 다 어음행위라고 하는데 이 다 조건 못 붙여요. 발행, 배서, 인수 다 조건 못 붙이는데 뭐만? 예외적으로 보증만 판례가 조건 붙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요것만. 자, 그래서 125번 틀렸고요. 126번.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성립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자, 약혼 예물을 주고받는 것은 혼인의 성립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증여냐,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냐 그거죠. 그럼 봐봐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은 뭐가 다르냐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는 걸 정지 조건,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가 조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해제 조건. 그래서 얘는 소멸 조건이고 얘는 발생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약혼 예물로 증여를 했단 말이에요. 약혼하면 약혼 예물로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이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 시점에 권리가 없다, 권리가 있다 그 차이예요.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줘야 되는데 약혼 예물을 줬어요. 예컨대 5월 1일 날 예물 교환을 했어요. 그리고 6월 1일 날 혼인을 합니다. 그럼 예물을 준다는 것은 예물 주고받는 계약은 교환 계약이에요? 증여 계약이에요? 예? 증여예요, 증여. 우리는 보통 흔히들 예물 교환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교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환은 급부와 반대급부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가 예컨대 1,000만 원어치 해주면 여자도 1,000만 원어치 해줄 줄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증여입니다. 그럼 증여인데 5월 1일 예물을 줬어요. 그럼 소유권이 이전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5월 1일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돼야 되겠죠? 소유권이 이전되고 있다가 효력이 있다가 만약에 혼인이 깨지면 성립하지 않으면 그러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증여의 효력이 없어지니까 다시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건 정지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죠. 만약에 정지 조건이라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증여의 효력이 없다가 나중에 혼인이 되면 증여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장 5월 1일 날 예물을 줘도 내 시계를 시계라 부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죠? 예물로 받은 시계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뭘로 본다? 해제 조건부 증여. 그래서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성립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자, 127번입니다. 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정지 조건부 계약 해제는 해제의 의사표시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다. 자, 단독행위 여파요. 아까 우리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가요? 상대방이 불리해지니까. 그러면 해제는 단독행위죠. 해제는 단독행위니까 원칙적으로는 조건 못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지 조건부 계약 해제는 가능하다. 이게 우리 판례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단독행위임에도 조건 붙일 수 있다. 그럼 정지 조건부 계약 해제는 뭐냐면 자, 일단 채무 불이행이 있어요. 채무 불이행 이행 지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행 지체가 성립하면 채무 불이행한 자의 상대방이 뭐를 하죠? 최고로 해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이행을 최고로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비로소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의사표시가 도달이 되는 시점, 이 시점에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용 증명을 보낸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최고 한 번 보내고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 2번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번거로우니까 최고와 동시에 미리서 나는 이번 달 말까지 기다려서 요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를 하겠다라고 미리서 의사표시를 하면 해제 의사표시는 도달됐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이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니까, 따라서 요 시점에 해제되는 것보다 훨씬 더 땡겨서 빨리 해제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충분히 상당한 기간을 주고서 해제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을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정지조건부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무효다. 틀렸습니다. 자, 거기 해설에서 둘째 줄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줄 끝에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줄 끝에 해제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뭐라고 표현해요? 정지조건부 계약해제. 아시겠죠? 자, 128번.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만 무효, 전체가 무효? 전체가 무효. 129번. 건축허가를 필요할 때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 이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은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매매이다. 자, 여기 봐봐요. 갑이 을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허가를 받으면 네가 건축을 해라 이거야. 도급계약을 하는데 허가를 받으면 내가 사겠다. 매수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네 돈으로 건물을 짓고 허가를 받으면 사고, 허가가 안 나는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안 사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 일단은 돈도 안 받고 공사는 해야 되겠네요. 그죠? 공사해서 건축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서 허가 나면 사는 거란 말이에요, 매수인이. 그쵸? 그럼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장 권리와 의무를 갖고서 공사를 해야 돼요? 권리 의무도 없이 괜히 공사해야 돼요? 아니, 다시. 자, 얘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이 뭐라고 했냐면 건축주인데 네가 네 돈으로 건물을 지어서 허가 받으면 그럼 내가 살게. 허가 못 받으면 네 잘못이니까 난 안 사.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은 먼저 얘가 공사를 먼저 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계약할 시점에 권리가 있는 채로 공사하는 거예요? 권리 없이 공사하는 거예요? 권리 없이? 아니, 지금 자기 돈 들여가지고 생돈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아무런 권리도 없이 지금 한단 말이에요?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립 당시에 권리가 인정되는 건 정지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에요? 성립 당시 권리가 인정되는 건 해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얘가 권리 있는 채로 공사를 하고 건축행위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 나면 상관없는데 허가가 안 나면 그때는 매수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로 봐야 된다?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로 봐야 된다. 따라서 129번은 이러면 건축허가 신청의 불허가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이지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일단은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건축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130번. 조건 성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측에 반해 조건 성취를 X한 경우 조건이 동그램이 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시점이 아니라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 해설 둘째 줄입니다.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에요. 방해 시점이 아니라. 다음 131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권리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조건의 불성취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자, 다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아들에게 너 학교에서 1등 하면 스마트폰 사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은 1등 하면 스마트폰 사준다. 지금 당장은 안 사준다는 거죠? 그럼 아빠는
이 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무효 주장하고 싶어요? 무효 주장자. 안 사주고 싶어요? 무효 주장자. 법률 효과 발생을 원해요? 효과 발생을 다투어요? 효과 발생을 다툰다라는 말은 부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빠 입장에서는 뭐를 입증하냐면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입니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갖고 싶으니까 얘는 유효 주장자, 무효 주장자? 유효 주장자는 뭐를 입증합니까? 1등 했어요. 요걸 입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건의 성취 사실을 입증을 한다. 그래서 입증 책임이 다 분배가 되죠. 그래서 아빠는 무효 주장자는 권리 취득을 다투는 자는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무유효 주장자 권리 취득을 원하는 측에서는 조건이 성취됐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권리 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누구예요? 아빠가 조건의 불성취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 X, 조건의 불성취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를 입증해야 되죠. 자, 다시 유사 문제하고 틀린 표현 비교해 보시고요. 틀린 표현 보시니까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권리 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조건의 불성취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거 틀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권리 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래야 맞는 거죠. 132번 정지 조건부 채권 양도에 있어서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 양도 효력을 부정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맞아요? 자, 정지 조건부 채권 양도에 있어서 이것도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죠?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1등 했다는 사실은 누가? 아들은 채권 양도의 효력을 부정해요? 주장해요? 주장하는 자죠. 그죠? 자, 유사 문제하고 비교해 보시고요. 133번.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확정 기한도 법률행위다. 그러면 XX. 뭐냐면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갑과 임대차,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얘가 그러면 언제까지 이 임대차 기간을 정하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갑이 내가 너에게 본권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임대차 기간을 정하자. 그냥 내가 너에게 땅을 팔 테니까 그때까지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이 매도할 때까지라고 했을 때 얘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얘한테 매도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기한이에요. 근데 갑이 을에게 매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이건 뭐죠? 조건이에요. 판례는 이거 기한으로 본다, 조건으로 본다? 조건으로 봅니다.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다. 그래서 밑에 해설 보시니까 본권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 여부가 불확실해요, 확실해요? 불확실하니까 따라서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뭐예요? 이건 조건이다. 조건. 자, 그 다음에 134번 보시죠.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 변제에 관해서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졌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위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은 도래한다. 맞아요? 거기 맞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대해서 이제 돈 갚아야 되는 거죠.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요. 그러면 그것은 일정한 사실이 변제기로 부관으로 붙여졌다면 이것은 기한인가 아니면 조건인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를 유예한 것, 변제기를 늘려준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은 도래해야 되죠. 만약에 그 사실이 발생하면 기한이 도래하는 건데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도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기한이 아니라 조건인 거예요.
다시 제가 등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똥 싸고 산에 간다 그랬죠? 예? 산에 간다. 이거 싸야만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똥을 싸든 안 싸든 산에 간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기한. 똥 안 싸면 산에 안 간다 그러면 조건인 거예요. 아시겠죠? 싸든 안 싸든 무조건 간다 그러면 이건 기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하던 발생이 불가능하든지 간에 기한은 도래하는 겁니다. 유사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같은 표현이고 넘겨보시고 135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랬어요. 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조건이 성취되면 어떻게 되죠? 즉시 상실하는데 얘는 조건이 성취되면 즉시가 아니라 통지를 해야 상실해요. 그래서 형성권적으로 기한이익이 상실한다. 일방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갑이 세탁기를 팔아요. 그런데 을이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죠? 할부로 산단 말이에요. 10개월 할부. 그래서 10개월 할부금을 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 갑이라는 매도인으로서는 세탁기를 계약하자마자 인도하더라도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는 채로 매수인이 잔금 다 낼 때까지 매도인 소유권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잔금을 다 내는 것을 조건으로 매수인이 적법한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중간에 매수인이 할부금을 안 냈어요. 그러면 기한이익을 상실하는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것은 즉 얘가 할부금을 안 내는 순간 세탁기를 얘가 소유권자가 가져간단 말이죠. 돌려받아가요. 그런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은 안 내자마자 바로 얘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런 얘기 한마디 없이. 조건이 성취됐으니까. 그런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은 뭐냐면 얘가 세탁기 가져가려면 얘한테 뭐 넣어야 된다? 통지는 해야 된다. 그럼 통지하고 가져가는 게 나아요? 그냥 가져가는 게 나아요? 얘 입장에서는 통지하고 가져가는 게 낫죠. 그래서 일단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뭐로 본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예, 그래서 할부 매매에 있어서 이래라도 할부금 지급을 게을리하면 잔금을 일시에 청구하겠다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경우.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로 본다고요? 마지막에 써있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아니란 말이죠. 자, 물건 갑니다. 69페이지에 136번. 지적법상의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분필 등기는 효력이 발생한다. 자, 여러분 봐봐요. 대장하고 등기하고 대장은 목적이 다르죠. 등기는 뭘 공시하는 거예요? 물권을 공시하는 거죠. 대장은 뭘 공시하는 거예요? 물건을 공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 관계를 공시하는 거고 요거는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권리에 있어서는 등기가 앞서는 거고 사실에 있어서는 대장이 앞서는 거예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이런 부분은 등기를 우선하는 거고 그 물건이 몇 제곱미터고 현황이 뭐고 어떻게 되어 있다 그런 사실관계 즉 표제부에 들어가 있는 사실관계는 대장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필을 했다. 지적법상에 분필이 돼 있는 상태에서 분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니까. 대장으로 분필해 놓고 그 다음에 분필 등기를 했다면 이건 문제가 없는데
대장으로 사실상으로 분필은 하지 않았는데 등기만 분필 등기를 했다면 이건 사실관계 문제예요? 법률관계 문제예요? 사실관계. 법률관계는 갑과 을에게 어떤 권리가 있네 없네 이런 게 법률관계고, 이 표제부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예요? 토지 등기부에는 뭐 들어가요? 소지 목적이 들어가죠. 소재, 지번, 지목, 지적이 들어가잖아요. 건물 등기부에는 뭐가 들어가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번호,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는 다 뭐예요? 이거는 사실의 등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적법상에 분필이 되어 있지 않은데 분필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의 문제인데, 사실의 문제는 대장에 따라가는 거죠. 그럼 사실은 분필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등기만 분필되어 있으면 얘는 무효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대장에도 소유자가 나오나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소유자 나와요? 나오지만 거기에 대장에 나와 있는 소유자하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다면 어떤 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 등기에는 갑으로 나오고 대장에는 을로 나와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대장이 잘못된 거예요. 권리관계는 등기가 우선하니까. 아시겠죠? 그러나 사실관계는 대장이 우선하는 것이니까, 그럼 사실관계가 어떤 거냐? 이런 게 다 사실관계예요. 표제부에 기재되는 사항들. 자, 그래서 136번 지적법상의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럼 사실관계는 분필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분필 등기를 해놨다면 이건 사실관계 문제, 권리관계 문제? 사실 문제니까 따라서 분필 등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137번 온천권, 근린공원 이용권, 사도통행권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물권이 아니라서? 배타성이 없다 그 얘기예요. 배타성이 없다. 138번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했다면 부합의 원칙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 X. 무단 경작자가 소유권 취득하고 부합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유사 문제 3번 보세요.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지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죠. 이건 수목이고 그게 아니라 농작물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농작물. 예. 그 다음에 139번 명인 방법에 관한 판례 나와 있죠.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다만 거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디귿에 보시면 임목의 이중매매에 있어서는 관습법에 의해서 임목 소유권 변동에 관한 공시 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는 명인 방법을 먼저 한 사람에게 임목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랬어요. 그것만 좀 체크하시고. 근데 139번 명인 방법은 그다지 판례에서 나올 게 없어요. 140번 보십니다.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던 갑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점유 상실로 인해서 그 시점부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청입니까? 물청입니까?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청구권은 채청이죠. 따라서 소멸시효 대상 되다. 그래서 10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가 전원합의체로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하면 이자의 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그랬고, 더 나아가 점유를 승계시켜 주어도 역시나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판례에서 보시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던 갑이 자기가 점유하다가 다른 사람 예컨대 병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를 승계시켜 줬다면 점유 상실된 시점으로부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41번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간생략 등기가 되면 그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무슨 규정 위반? 단속 규정 위반. 단속 규정 위반. 자, 142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나왔죠.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나왔으면 이건 볼 것 없이 무효. 자, 거기 틀린 문제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이렇게 나왔죠. 허가 없이 최초 매도인으로 중간 매수인에게 셋째 줄 중간 생략 등기 이 합의가 있었대요. 유사 틀린 문제에서. 그럼 마지막 가면 이 등기는 무효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하고 중간 생략 등기라는 키워드만 잡으면 다 무효인 거예요. 안 읽어봐도. 끝으로 가면. 자, 143번. 당사자들 사이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결국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요? 자, 여기 봐봐요. 중간 생략 등기 나오면 네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유효하다. 무슨 규정? 두 번째, 삼자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갑, 을, 병. 삼자 합의가 없으면 병은 을을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이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얘한테 양도하고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세 번째, 삼자 합의가 있으면 이때는 어떻게 하죠? 병이 직접 등기 청구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 등기 청구한다. 그러면 이 경우 삼자 합의가 있으면 직접 등기 청구 들어가는데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삼자 합의가 있다는 말은 갑하고 병이 직접 매매 계약 체결한 것을 의미하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편의상 그렇다는 거예요. 편의상. 근데 얘가 매매대금 인상약정을 을과 했어요. 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럼 등기 청구 들어가면 얘는 등기 거절할 수 있다. 네 번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나왔다 그러면 볼 것 없이 무효. 이렇게 싹 정리를 하셔요. 네? 그래서 거기서 143번은 중간 생략 등기 합의했다고 해서 결국 갑하고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문제가 유사 문제로 나온 겁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으면 최초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 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 중간자가 가진 거래도 유효하다 그 얘기고. 144번. 매매로 인해 갑소유 부동산이 을과 병에게 각각 전전 양도된 경우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통지까지 했다면 병은 갑에게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자, 여기 봐봐요. 얘가 얘에 대해서 가지는 등기 청구권이잖아요. 등기 청구권. 그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란 말이죠. 그거를 얘한테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를 했어요. 그러면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얘가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겠느냐? 없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글로 나온 거잖아요.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병이 갑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말은 직접 등기 청구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45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을 때, 삼자 합의 없을 때 부동산의 최종 매수인 병은 중간자 을을 대위해도 최초 양도인 갑에 대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여기서 직접 자기라는 말은 누구 얘기예요? 예? 병 앞으로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여기 봐봐요. 얘는 얘를 대위해서 등기 청구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대위해서 등기 청구하면 갑은 누구 이름으로 등기해 주는 겁니까? 을의 이름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 이름으로 등기해 줄 수는 없어요. 그건 대위가 아닙니다. 그죠? 대신 행사하는 것이 대위니까 을 앞으로 등기 청구하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고 146페이지 6번.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 인상 약정이 체결됐을 때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 등기 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틀렸죠? 네, 여기까지 중간 생략 등기고. 그 다음에 147번 중복 등기입니다. 중복 등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첫 번째 표제부 또는 표시란의 중복이고, 두 번째는 사항란의 중복이에요. 표제부 또는 표시란의 중복이다.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표시란이 들어가잖아요. 그 표시란의 중복 등기인데, 이거는 선등기, 후등기 따질 필요 없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것만이 유효하고, 사항란이 중복됐을 때 특히 명의인이 같은 경우인 경우와 명의인이 서로 다른 사람인 경우를 나눠주죠. 그래서 명의인이 같은 사람이라면 예컨대 간명에 먼저 등기가 있었고 후등기도 간명으로 등기가 돼 있다. 이때는 무조건 선등기만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명의인이 다르다면 선등기가 간명의 등기, 후등기가 을명의 등기예요. 따라서 선등기가 이 경우 유효라면 후등기는 무효이고, 선등기가 무효라면 후등기는 유효가 되니,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랬죠?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 이렇게 판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해해보면 표제부가 중복됐다. 이거는 그야말로 그 부동산의 뭐죠? 이름표죠, 이름표. 이름표는 실제 맞는 게 중요한 거지 먼저 했나 나중에 했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일물일권주의라는 것은 이거는 권리 이야기예요, 물건 이야기예요. 권리 이야기예요, 권리. 물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물건이 존재하면 소유권도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일물일권주의인데, 표제부라는 것은 그 부동산의 이름표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선등기냐 후등기냐라는 권리관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때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만이 유효합니다. 예컨대 선등기가 50제곱미터고 후등기가 70제곱미터로 면적이 나와 있는데, 근데 보니까 이게 맞더란 말이에요. 그럼 얘만 유효고 이건 무효인 거예요. 표제부에서는. 이름표가 맞으면 되니까. 근데 사항란은 이제 권리관계의 문제잖아요. 갑구, 을구의 등기가 사항란의 등기죠. 그럼 이 사항란의 등기에서는 일단 명의인이 같다 그러면 어쨌든 얘도 선등기, 후등기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물 일권주의에 맞는 것, 일물이 있고 등기용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용지가 먼저 만들어진 게 절차적으로 먼저니까 얘가 무조건 유효한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 유혹하려고 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고요, 얘는 실체관계에 부합합니다 라고 하면 여기로 넘어가면 안 돼요. 실체관계 따질 필요 없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변경이나 경정으로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등기는 효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명인이 다르다면 이때는 선등기를 먼저 따져서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후등기의 효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명의인을 달리해서 중복보전 등기를 했을 때 후등기가 무효이면 선등기는 유효이다. 그럼 OX, X, 얘가 기준이 아니라 선등기가 기준인 거예요. 다만 명의인이 다르기 때문에 선등기에 대해서 유무효를 먼저 판단해주고 후등기의 효력을 결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147번 표제부가 중복된 경우 선등기만이 유효하다 그러면 X. 148번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이중 보전 등기를 격려하고 나중에 격려된 보전 등기기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자,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이중 보전 등기를 격려했다 그랬죠? 지금은 선등기도 갑이고 후등기도 갑이죠. 그럼 명의인이 같을 때 다를 때 같을 때잖아요. 그럼 뭐만 유효? 그럼 후등기는 무효죠. 그 무효인 후등기를 통해서 다시 을에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죠. 그쵸? 눈이 감길 뻔했어요. 자, 그래서 148번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의 이중 보존 등기를 격려했다 그러면 요거 자체는 명의인이 같은 경우에 중복 등기가 된 거고, 근데 나중에 격려된 등기는 무효인데 그 무효인 등기로서 을에게 등기를 했다면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래서 유사 문제가 동일인 명의로 보존 등기가 중복된 경우에 무조건 나중에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무효이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자, 149번.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비록 나중에 이루어진 보존 등기라고 해도 그것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이다. 아니죠. 선등기를 기준으로 유무효를 따져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밑줄 근대 보시면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한 보존 등기가 무효인 거지. 이 문제 지문처럼 나중 보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다 이러면 안 돼요. 선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50번. 무효 등기는 그 등기 유용의 합의 이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존속한다. 그래서 무효 등기도 유용할 수 있지만 유용의 한계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151번. 표시란의 등기가 무효가 된 경우 무효 등기 유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표제부는 절대로 유용하지 않아요. 중복 등기 발생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2번. 자, 여기 보시죠. 갑이 매매를 해서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등기가 됐는데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럼 을에게 넘어간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하죠. 이때 말소 등기해야 복귀합니까? 등기 없이 당연 복귀합니까? 당연 복귀해요. 당연 복귀. 이거를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죠? 유인론이다 라고 해서 판례가 유인론의 입장을 취해요. 다시 말하면 등기 없이 당연 복귀하니까 186조, 187조. 7조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기타 법률 관습법에 따라서 물건 복귀하는 거. 그럼 이번에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게 아니고요. 이게 해제됐어요. 이때는 당연 복귀해요? 말소 등기해야 복귀해요? 네? 당연 복귀해요? 말소 등기해야 복귀해요? 당연 복귀해요, 당연 복귀. 왜? 유인론. 유인론이라는 건 원인과 결국 인과관계가 있다. 그래서 있을 유자에 인과관계 인자야. 유인론이라는 건 얘가 채권행위고 얘가 물권행위잖아요. 채권행위 했으니까 물권행위 한 거죠. 그럼 이게 원인이고 얘가 결과예요. 원인이 없어지면 결과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말소 등기 없이. 다시 이번에 취소 해제가 아니라 합의 해제를 했어요. 합의로 해제를 했어요. 이건 계약이고 얘네들은 단독행위죠. 그럼 갑과 을이 합의 해제했어요. 말소 등기 해야 복귀, 당연 복귀. 당연 복귀, 당연 복귀, 당연 복귀. 무슨 논? 유인론. 다시 이번에는 그러면 해제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소유권이 복귀됩니다. 조건의 성취로, 해제 조건의 성취로. 당연 복귀, 말소 등기 해야 복귀. 그냥 끝까지 가요. 당연 복귀. 아시겠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 매매를 채권행위를 원인행위란 말이에요. 원인행위. 원인행위가 실효가 됐습니다. 없어졌어요. 취소되든 해제되든 합의 해제되든 해제 조건이 성취되든 원인행위가 실효되면 그로 인한 물권은 결과는 말소 등기 없이 당연 복귀한다라는 것을 유인론이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없어지면 결과도 없어지는 거예요. 때려서 아팠다? 안 때렸으면 안 아픈 거예요. 말소 등기 해야 안 아픈 게 아니라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안 아픈 것이다. 논리적으로. 그겁니다. 그래서 152번 취소, 합의 해제 조건 성취로 인해 소유권이 복귀하는 경우 등기 없이 당연히 복귀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맞지요? 그래서 복귀라는 단어 들어가면 다 뭐예요? 등기 없이 당연 복귀예요. 당연 복귀. 아시겠죠? 네. 잠시 쉬었다가 153번부터 보겠습니다.